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 평가는 여전히 정치적 이념에 따라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경제사령관이었는가, 아니면 장기 집권의 독재자였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그에 대한 공과를 다르게 평가하겠죠. 오늘은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의 저서 한국인에 실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의 논평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는 동학 반란에 가담했다가 자수해서 사면을 받은 빈농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식이 너무 많아 힘들었던 박정희 어머니는 태아를 중독시키기 위해서 간장을 마시고 배에 천을 둘러매고 심지어 담벼락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했지만 박정희는 살아남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잘했고 이후 일본 육사에 입학하여 1944년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되어 만주국에 배치됩니다. 일제강점기의 경험은 앞으로 박정희 통치 방식의 모태가 되었죠. 박정희와 동료 장군들은 집단과 국가의 이익을 개인이나 가족의 이익 앞에 두는 일본식 정신자세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저술가 마크 클리포드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그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과 전병준 같은 학자는 일제강점기의 경험이 박정희 리더십에 영향을 준 세 가지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룬 메이지 유신을 흠모한 부국강병, 생산, 수출, 건설의 헌신. 두 번째, 일본에 대한 모방으로 한국을 부패와 무능한 민간인들로부터 구해내는 것. 세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개발에 대한 학습과 벤치마킹이었습니다. 오늘날 박정희의 과거를 내세우며 친일 부역자로 낙인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9년 한 민간단체가 발표한 친일 부역자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박정희였죠. 일본의 군 및 경찰 출신의 한국인들은 그들이 실제로 한 일보다는 계급을 기준으로 명단에 포함되었어요. 23세 초등학교 교사 박정희는 군에 지원하면서 충성을 서약하는 혈서를 썼다는 만주국의 일본어 신문기사까지 소개되었죠. 이는 천황에 대한 충성의 명백한 증거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박정희는 일본보다는 남한의 좌익과의 관계 때문에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되죠. 1946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대구폭동에서 형이 사망한 후 그는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했어요. 그는 좌익이 더 잘 조직화되었고 애국적이며 우익보다 덜 부패하다고 여겼으니까요. 1948년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감형받은 박정희는 수사관들에게 협조함으로써 결국 사면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잘 알고 있던 케네디 행정부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가 여전히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우려했죠. 작가 조갑제는 박정희는 매우 독립심이 강하고 현실적인 인물이었다면서 힘이 있는 만큼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종속의 굴욕을 견뎌내고 한국에 힘을 기르기를 원했다고 말이죠. 달리 말하자면 김일성보다 섬세한 방식의 주체지요. 박정희는 친일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졌다기보다 한국의 국력을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 박정희는 권력을 장악한 지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공무원 3만 5천 명을 해고했으며 4천 명의 불량배와 2천 명의 용공분자를 체포합니다. 박정희는 기업 집단인 재벌의 회장들을 탐욕스럽고 부패한 사람들로 간주했죠. 여러 기업인들이 부당 이익을 반환하고 재산을 정부에 헌납하라는 압력을 받은 후에 세뮤얼 버거 미국 대사는 박정희에게 재벌의 필요성을 조언하고 재벌 회장들에게는 독점 체제를 고수하려다가는 기업이 국유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측 모두 미국 대사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운이 좋지 못했던 은행들은 국유화되었습니다. 경제사령관 박정희는 일본 군대에서 배우고 한국 전쟁 후 장군의 지위에서 활용했던 프러시아식 관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 부하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폭넓은 행동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실패한 사람은 잘라버리는 방식입니다. 초기에 박정희는 군 장교들을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근무를 했죠. 처음 3년 동안에는 경제기획부와 상공부 장관이 평균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었고, 그 후에 박정희는 테크노크라트를 발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계획 초기에는 신발, 의류, 가발같이 주로 중소기업에서 비숙련 여성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경공업 제품 중심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당시 18억 달러이던 수출을 1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니다. 기계류, 전자제품, 조선자동차와 함께 제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중공업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유는 국가가 관장했고 나머지 분야는 13개 주요 재벌에 할당했죠. 제조업자들이 수입을 위하여 달러를 쓸 필요가 없도록 원자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박정희는 대중연설을 할 때 확실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통계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1964년에서 70년과 73년에서 80년 기간에 그는 10억 달러와 100억 달러라는 총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간 40%의 수출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모든 국민이 쌀밥을 먹을 수 있고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수출은 최우선 사항이며 애국적인 임무가 되었고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가 성장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료들은 기업의 수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금융특혜, 세금 혜택을 받고 실패한 기업은 곤경을 겪게 되고 다른 기업에 강제로 인수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는 옛 식민 통치 시절의 적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5억 달러의 차관과 3억 달러의 식민 통치 보상금이라는 요긴한 자금을 확보한 박정희는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보상에 쓰지 않고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합니다. 식민 통치의 기억이 생생했던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반대했죠.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로 정부가 거의 붕괴될 것 같은 상황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박정희에게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박정희는 서울과 인천, 부산을 연결하는 현대적 고속도로 건설을 원했죠. 세계은행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박정희가 나라를 파산시킬 것이라고 국회도 승인을 거부했죠. 박정희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건설 공사가 시작되고 몇 달 후에 시멘트가 떨어졌을 때 그는 상관없어 무슨 수를 쓰도 완공해라고 말했습니다. 3년 안에 자동차의 80%가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이 국민 총생산의 거의 70%를 담당하게 됩니다. 마이클 브리는 이를 성경에 나오는 떡과 물고기의 작은 기적 이외에 시멘트도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라는 거죠. 1970년에 시멘트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박정희는 모든 마을에 시멘트 335포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잘 활용되었다고 평가된 마을은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을 제공했습니다. 박정희는 정부가 마을 주민에게 강요한 프로젝트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등등 지혜를 담은 11개 항의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도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버마와 필리핀을 장래성 있는 국가로 여기던 시절, 세계인들은 암울한 전망과 더불어 한국의 경제 계획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1967년 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50달러, 1970년 250달러, 1977년 100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현대적 산업국가로 탈바꿈하여 박정희가 집권한 지 10년 만에 한국은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날 재벌은 자이바추라 불린 가족 소유의 대기업이 일본 경제를 주도했던 식민 통치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산은 예외로 일찍 창업했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던 일본 기업에서 몰수한 재산을 한국 기업들에게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더 많은 재벌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우같이 1960년대 창업한 재벌도 있지만요. 처음에 박정희는 특정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이는 거의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기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환경을 조성했죠. 박정희가 기업에 로켓을 달아주기는 했지만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기업 총수의 몫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국제무대에서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원했죠. 그는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게으르며 기업가와 정치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다수의 중소규모 기업인보다는 소수의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기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 요소도 있었어요. 크고 강력한 그룹은 야심찬 거물이 박정희의 권위에 도전하는 권력 기반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장개석은 타이완에서 대기업의 육성을 주저했습니다. 예컨대 주주의 이익을 늘리는 모델에 따라 운영되는 미국의 기업과 달리 한국의 기업은 당초에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미흡했던 시절에 대기업은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인력을 대규모로 흡수하는 비공식적 임무에 졸업생을 고용하는 할당량도 주어졌죠. 따라서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였지만 현실적으로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중앙계획 경제의 본보기라 할 수 있죠. 박정희는 민주적인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다행히 전쟁 전에 그가 공산주의를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목표는 자유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민주주의였죠. 그러나 박정희는 이와 같은 목표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상투와 망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하룻밤 새에 서구 유럽식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박정희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행정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죠. 혁명의 목표는 부패를 일소하고 국민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 동안에는 정치적이 아니라 행정적인 수단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말한 과도기는 1961년의 쿠데타로부터 1963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박정희는 이 선거를 시작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면 선거 결과를 조작하면서 이어지는 선거에 계속 출마했고 그 과도기는 그가 암살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1971년까지 두 번의 임기 동안에는 국민의 존경을 받았고 헌법에 정해진 대로 퇴임했다면 그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혁명을 추진하고 평화적 정권 이양의 선례를 남김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했을 겁니다. 1960년대 말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 인근 지역까지 내려와 암살을 시도하고 1970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을 3분의 1로 감축하기로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자신의 독재 기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방식도 억압적인 방식으로 퇴보합니다. 박정희는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독재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 발전을 가로막은 인물입니다. 이상은 마이클 브린 주한 외신 영국 기자가 바라본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클 브린은 다시는 침몰하지 않을 국가의 건설 쪽으로 돌린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한국인들을 격려하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회유하고 부추겨서 논두렁에서 산업세계의 최전방으로 몰아갔다고 서술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유화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된다. 이를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